네, 안녕하세요. 정원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현재 클럽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팀 중에 한 팀이죠. 첼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현재 클럽 월드컵 4강까지 올라온 첼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첼시 경기에 대한 리뷰는 아니고요. 현재 첼시가 구축하고 있는 공격 라인 중 이번 시즌 새로 빠르게 영입이 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입 직전에 가 있는 선수들도 있고요. 현재 녹화 시점으로 현재 리안 델랍과 그리고 주앙 페드루, 제이미 기튼스까지 이 세 선수가 첼시의 공격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지난 시즌까지 조금 되돌아봤을 때는 니콜라스 잭슨이 보여줬던, 그리고 크리스토퍼 은쿤쿠가 보여줬던 다소 아쉬웠던 공격력, 특히나 최전방 스트라이커에 대한 고민을 이 세 선수가 어떤 식으로 메꿔줄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첼시 선수들의 라인업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첼시 소속이고 첼시 현재 스쿼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현재 첼시 스쿼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지금 보고 있는 전체 4-2-3-1 포메이션 속에서 라인업이 쭉 나오고 있는데, 물론 아직 포함이 되지 않은 선수들도 있습니다. 기존의 현재 날짜로 7월 2일 기준으로 스쿼드 뎁스를 좀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첼시는 최근 3년간 약 50명의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대대적인 개편 속에서 리빌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술적인 색을 녹였던 지난 시즌이었죠. 그 속에서 제일 아쉬웠던 건 아무래도 스트라이커와 골키퍼였지 않나 싶습니다. 잭슨, 기우, 은쿤쿠로 만족하지 못했던 마레스카는 상황에 따라서는 페드로 네트의 제로톱을 리그에서 가동을 했었고, 타이리크 조지의 제로톱 역시도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시작을 하면서 리그에도 적용을 시켰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최전방에 대한 활용법을 계속해서 넓혀 나가고 있는 마레스카 감독이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선수들의 면면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더라도 공격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꽤나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아직 이적 시장이 원활하게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말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갈 선수들 혹은 계속해서 방출에 관련된 이적설이 뜨고 있는 선수들도 이 역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세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선 가장 먼저 팀에 합류를 했고 클럽 월드컵에서도 주축 자원으로서 활약을 현재 하고 있는 리안 델랍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리안 델랍 선수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시즌 입스위치에서 뛰었었고, 이 선수의 장단점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장점으로 볼 수 있다면 피지컬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겠고요. 약팀에서 스트라이커로서의 어떤 많은 기회를 받지 못했지만 리그에서 12골을 또 기록했다는 점은 첼시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리안 델랍의 가격과 이 선수의 이제 정통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좀 생각해 봤을 때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또 찾기 힘든 유형의 스트라이커 유형이기 때문에 마레스카 감독의 주목을 받기 충분한 것 같고요. 리안 델랍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리안 델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의 장점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3-2 빌드업을 통해서 점유율을 많이 가져오는 축구를 계속 보여줬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에 득점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상황에서 방점을 찍지 못했던, 그랬던 이제 지난 과거가 있죠. 결국에는 축구를 하다 보면 팀이 원하는 상황보다는 팀이 원하지 않는 상황, 팀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훨씬 더 많이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축구고요. 또 그게 현대 축구에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격수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 수비와 붙어 있기 때문에 공격수에게 매끄럽게 볼이 연결이 된다든지 혹은 아주 좋은 찬스가 나오는 것은 정말 극히 드문 일이에요. 공격수에게 공을 전개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든 골로 만들어내는 결과, 즉 의도를 하든 팀이 의도를 하지 않든 그 두 가지 상황 모두에서 골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리안 델랍 같은 경우에는 팀이 원하지 않는, 의도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시즌에 득점을 터뜨렸던 그 많은
득점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그러한 상황들에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런 것과 좀 연관지어 봤을 때 리안델랍 선수가 최전방에 위치를 한다면 결국에는 박스한 제공권 싸움에서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실제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박스한 제공권 싸움에서 제공권 승률이 50%가 넘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리안델랍 선수 같은 경우는 제공권 수치만 따진다면 매우 높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공권 승률이 낮았던 이유를 되돌아본다면 이제 골키퍼가 리안델랍에게 다이렉트하게 볼을 연결시켜 주려고 했던 시도 자체가 많았던 입스위치의 공격 형태가 있기 때문에 승률 자체는 좀 낮을 수밖에 없었고요. 실제로 박스 안에서는 헤딩 우위에 대한 수치를 많이 그리고 높게 가져간 바가 있는 리안델랍입니다. 특히나 후방 빌드업을 차근차근 풀어 나오는 첼시의 공격 형태에서 지난 시즌 막바지에도 보여줬던 롱킥을 통해서 상대의 1선과 2선을 건너뛰려고 했던 빌드업 시도도 그리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공격 형태도 많이 시도가 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흔히 말씀드리는 홀더 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니콜라스 잭슨 선수가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니즈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리안델랍 선수는 이미 입스위치에서 본인의 장점, 본인의 신체적인 조건을 활용해서 공격을 전개했던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공중볼로서 해줬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첼시에서 이 역할은 마레스카 감독이 계속해서 활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리안델랍이 현재 첼시의 스쿼드에서 전술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일단 간단하게 좀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클럽 월드컵에 포함이 됐던 주앙 페드루, 합류가 되자마자 데뷔전을 치렀던 주앙 페드루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앙 페드루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에 브라이튼에서 어떻게 이 선수가 활약을 했었고 그 효과가 첼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발휘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첼시 안에서 그리고 이 선수가 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까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표를 보고 계시겠지만 주앙 페드로 선수가 브라이튼에서 시즌을 뛰면서 경기를 소화했던 포지션을 좀 나열을 해보고 있는데요. 전체 4,879분 중에서 스트라이커 왼쪽 윙포워드, 그리고 약간 처진 공격수라든지 4-4-2 플랜 속에서는 처진 공격수,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에서도 쓸 수 있고 오른쪽 날개로도 사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로도 출전한 바가 꽤 있었죠. 하지만 가장 많이 뛰었던 건 역시 스트라이커로서 4-2-3-1의 꼭지점에서 뛰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4-2-3-1 형태의 가운데에 뛰기도 했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앙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임에도 오른쪽과 왼쪽, 특히 왼쪽을 조금 더 유연하게 쓸 수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오른쪽에 유동적으로 위치까지 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포지셔닝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던 마레스카였고, 잭슨 선수도 이러한 역할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는 주앙 페드로가 합류가 됐다 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수치 같은 경우에는 골 결정력의 한 수의 보탬이 될 수가 있는 선수입니다. 실질적으로 골 기대가 8.8골 중에서 2골이 더 많은 10골까지 기록을 했었고, PK도 본인 커리어 19번 중에 18번을 성공했을 정도로 PK 성공률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고요. 기본적으로 드리블 시도 자체가 방향이 횡적이 아니라 종적으로 들어가는 드리블이 꽤 많다는 것도 특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주앙 페드로 선수가 오히려 왼쪽 윙에서 위치한다든지 아니면 가운데지만 조금 더 사이드로 나와서 볼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여기서 드리블을 시도하는 방향 자체가 종적으로 들어가면서 가로가 아니라 세로적으로 드리블을 가져가는 어떤 상대의 백라인을 훑어서 지나갈 수 있는 옵션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대의 백라인, 특히 상대의 라인을 타고 들어가는, 이 횡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적으로 라인을 훑어 지나갈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도 또 다른 드리블 유형이다. 또 다른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텝인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은 주앙 페드로 같은 경우에는 수비 시 압박에 대한 부분을 포커싱을 좀 잡아보면 좋습니다. 4-2-3-1 포메이션 중에서 특히나 최전방 스트라이커로서의 압박을 가져간다면 지난 플루미넨시와의 클럽 월드컵 경기에서도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클럽 월드컵 경기에서 롱킥을 유도했던 마레스카의 팀 압박 전술이 좀 있었어요. 팀 압박을 통해서 플리멘시의 골키퍼 롱킥을 유도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롱킥의 횟수에서 단 한 번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골키퍼를 직접적으로 압박을 했던 팀 압박 체계에서의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잘 해줬다. 수비시 압박에 대한 스탠스가 굉장히 좋다. 이거는 니콜라 잭슨도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흡수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대 파이널 서드에서 상대 수비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볼 탈취에 능한 수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건 팀 압박을 통해서 소유권을 회복하는데 그 중요한 선봉장 역할을 하면서 골키퍼와 센터백에게 압박을 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히려 직접적으로 센터백에게 볼을 탈취하는 경우가 꽤 많고요. 이걸 수치로 조금 바꾼다면 90분당 경기당 한 번 정도는 상대 파이널 서드에서 볼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고 이러한 부분을 수치로 다시 첼시의 공격 전개 스탯으로 바꿔본다면 오히려 빅 찬스를 메이킹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고지를 가져올 수 있는 옵션으로 이 선수의 수비력이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도 지난 시즌 2024-2025 시즌에서 브라이튼에서 상대 파이널 서드에서의 경합을 이겨냈던 장면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23번의 어떤 볼 탈취를 가져올 만큼 높은 수비 개개인에 대한 압박을 보여주고 있다. 직접 볼을 빼앗아 올 수 있는 옵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잭슨 선수하고 약간 비교가 되죠. 잭슨 선수는 오히려 팀 압박의 선봉장으로 전체적으로 상대의 어떤 볼 미스를 위한 압박의 선봉장에 가져간다면 주앙 페드로는 그것도 되고 그거 되는 거는 이미 클럽 월드컵에서 증명을 했고 오히려 상대 수비에게 직접 볼을 빼앗을 수 있는 옵션까지 제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주앙 페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 이 선수의 주된 활동 반경 속에서 어떤 식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첼시에게 어떤 공격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고요. 나머지 한 선수가 있죠. 바로 도르트문트의 제이미 기튼스 선수인데요. 잉글랜드 국적의 선수인 만큼 첼시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지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팬들 입장에서는 약간 반신반의하는 게 좀 있습니다. 기튼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일명 고점이 높지만 저점도 굉장히 낮은 편이다 보니까 이 폭 자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첼시 입장에서는 고점의 활약과 저점의 폭이 넓을수록 리스크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이미 기튼스가 어떠한 활약을 보여줘야 되는지 도르트문트 시절의 활약과 같이 견주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미 기튼스 선수는 현재 도르트문트에서 뛰고 있었던 선수이고 기튼스는 어디에서 뛰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이며 기튼스 선수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선수의 개개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현재 첼시의 리듬과 좀 비교를 해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이미 기튼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도르트문트에서 압도적으로 왼쪽 윙포워드에서 가장 많은 활약을 했었고 오른발을 쓰고 있는 왼쪽 윙포워드 그리고 4-2-3-1 형태에서 왼쪽 윙포워드를 가장 많이 소화를 했습니다. 물론 오른쪽을 소화한 적은 있긴 합니다만은 가운데에서 뛰지는 않았어요. 기튼스는 첼시에 어떤 걸 줄 수 있을까를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첼시의 왼쪽 풀백인 쿠쿠레야와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산초를 활용했을 때는 왼쪽 풀백 혹은 왼쪽 메잘라와 합을 맞추는 방식이 왼쪽 공격의 주된 방향이었고 이것은 산초의 장점을 발휘시키면서 오히려 찬스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지만 반대로 쿠쿠레야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선택의 폭을 조금 좁게 하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산초가 출전한다면 쿠쿠레야가 출전을 해야지만 시너지가 확실히 올라왔고 쿠쿠레야는 왼쪽 스토퍼로서 낮은 위치로 머무는 횟수보다는 조금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공격으로 올라가게 되는 무게중심을 조금 더 높게 올릴 수밖에 없는 리스크가 발생이 됐거든요. 물론 쿠쿠레야 선수가 워낙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이것까지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수비가 전환이 될 때는 약점으로 도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쉽게 말해서 산초와 다르게 쿠쿠레야 도움 없이 직접적으로 드리블을 해줄 수 있는 유형이 필요했고 기튼스는 직접적으로 드리블 성공률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스텝인도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직접 볼을 달고
안쪽으로 동선을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를 제낄 수 있는 옵션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백라인을 무르게 해주는 것과 드리블을 직접 안으로 시도하는 것 두 가지의 옵션을 모두 기튼스가 활용을 하게 된다면 앞서서 되돌아가 봤을 때 산초에게 느꼈던 아쉬움, 1대1 퍼포먼스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지금은 그리고 이제는 조금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기튼스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튼스 선수는 현재 첼시에서 이러한 역할을 조금 소화를 해주면서 경기를 풀어나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기튼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박스 안 득점이 본인 득점의 100%였어요. 그만큼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모습은 좋았고 오히려 골 기대값에 비해서 실질적인 득점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 부분도 기튼스에게 기대하는 바를 조금 더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렇게 제이미 기튼스까지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 세 선수의 융합이 만들어질 때는 어떠한 효과가 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첼시는 지난 시즌 그리고 최근까지도 로우 블럭을 많이 상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이시는 것처럼 입스위치 그리고 브라이튼 그리고 최근에는 또 벤피카까지 그리고 직전 4강전의 경기까지 지난 시즌 첼시는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한 경우는 꽤 많았지만 찬스로 연결된 횟수는 실은 막바지 굉장히 좋지 못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비효율적으로 상대의 로우 블럭을 파괴하려고 했던 의견이 많았던 첼시의 공격이었는데요. 첼시가 최근에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술적 포인트를 다르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 후방 숫자의 재배열입니다. 3-2 빌드업에서 3-1 빌드업으로 후방 숫자를 줄이게 되는데요. 오히려 오른쪽에 풀백으로 인버티드하게 뛸 수 있는 귀스토를 높은 위치로 올리면서 비대칭적인 풀백 기용 그리고 쿠쿠레야가 좌측 스토퍼로서의 역할을 해주면서 카이세도가 바로 앞에 위치하는 3-1 빌드업을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치했을 때 결국에는 파머와 앤소는 하프 스페이스 혹은 메잘라의 역할을 소화를 해줄 수 있으면서 오히려 파머가 조금 더 안쪽 동선으로 가져가고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조금 더 안쪽 동선 그리고 직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스토의 위치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장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장점은 바로 카이세도와 파머, 특히 이 선에 있는 선수들의 위치를 벌려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벌어지게 됩니다. 첼시는 의도적으로 이 공간을 벌려줍니다. 이 공간을 벌려놓음으로써 카이세도가 볼을 전진시키거나 카이세도 이전에 있는 센터백 라인에서 볼을 전진시키면서 상대 수비에서 벗어나는 위치에서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일 빌드업을 하게 되면 장점적으로는 이 후방 공간, 특히나 가운데 공간이 아닌 양쪽 사이드 공간으로 볼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이러한 수비와 적용이 됐을 때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 수비들의 위치를 재배열시키고 있다는 건데요. 완벽하게 내려앉은 수비 5-2-3이라든지 5-3-2의 형태에서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선 결국에는 블록이 되어 있는 그리고 간격이 유지되고 있는 이 수비 선수들의 간격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옵션이 필요합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서 싸우면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선수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 그 나올 수 있는 그 선택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미드필더의 옆쪽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간으로 볼을 받을 수 있도록 따라 나오게 된다면 좌우는 더 벌어지게 되고 상대의 간격을 조절시킬 수 있는 첼시의 능동적인 축구도 부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를 보면 첼시는 느립니다. 공격 전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주앙 페드루 그리고 발 밑으로 공 전달뿐만 아니라 다양한 옵션에 명확한 해답이 될 수 있는 리안델라 속도감에 맞추어서 상대의 백라인을 조절할 수 있는 옵션까지 작용이 돼야 되는 기튼스까지 이제는 느리게 가야 될 때와 빠르게 가야 될 때를 조절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재료들로 팀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장점이라 볼 수 있는 포텐셜과는 반대로 꾸준하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멘탈리티적인 부분은 리스크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첼시가 선수를 사는 것처럼 돈으로 무조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팀이 성장하면서 팀 전체가 느껴야 되는 것이기에 이것은 또 오로지 마레스카와 마레스카 코치진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세 선수의 공격 조합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선수들과 어떤 식으로 합을 맞출 수 있는지를
한 편의 영상을 통해서 담아봤고요. 오늘은 첼시의 미래 공격, 특히나 다음 시즌에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공격 라인에서는 어떠한 시너지가 날 수 있을지를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첼시, 엔초 마레스카 감독이 이제는 챔피언스 리그에도 도전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어린 선수들이 만들어줄 수 있는 합이 어디까지 팀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첼시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정원 인사이트는 다시 한 번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